반가워 지영쌤이야. 출제자에는 개념 완성 오늘부터 개강할 건데 너희랑 이렇게 연말에 만나가지고 개강을 진행하고 있어. 그래서 나도 사실 떨려가지고 개강할 때 뭐 입을지 조교쌤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루돌프 머리띠를 해달라 그래서 그러다가 너희들이 다 도망갈까 봐 어쨌든 좀 얌전한 모습으로 왔어. 자, 오늘부터 너희랑 본격적으로 입시가 시작돼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어쨌든 어떤 과목을 배우는 건지 이 과목이 뭐가 유리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복습하고 예습하고 실력을 쌓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앞에 5분에서 10분만 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려고 하거든. 자, 우선 만나서 반갑고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유튜브에서 봤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선가 인강으로 먼저 선행학습하고 자기가 본격적인 수험 시즌이 돼서 들으러 온 사람도 있을 거야. 실존 인물이었어. 그래서 이렇고 실제로 방송이 약간 뭐 볼록 렌즈라 실제 보는 사람들은 방송보다는 조금 이렇게 얼굴이 작다고 생각해. 미안해. 분위기 너무 안 좋은데. 자, 한번 진행해 볼게.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지 간단히만 설명하고서 너희랑 진행해 보려 그래.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5등 졸업했고 법학 부전공했고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해서 서울대 조교까지 했었으니까 아마 학력적으로는 그냥 한 분야에 거의 파고들어서 공부했던 사람으로 생각하면 돼. 내가 서울대 사범대를 나왔기 때문에 서울대 사범대는 교생 실습을 나가야 돼. 그래서 4대 부고 또는 4대 부여 중에 교생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교생 실습 나갔을 때 어떤 애가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했어. 선생님 진짜 서울대예요? 그래서 공부 진짜 못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갔던 애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내 어떤 외모나 어떤 내 착장과는 달리 어쨌든 공부로는 정말 이렇게 좀 길게 공부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한테 좋은 걸 정말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라는 의지에서 내가 학력을 좀 보여줬고 이투스에서 강의하고 있고 윤사생윤 그다음에 사문 통합사회까지 하고 있고 벌써 400만 명 정도 누적으로 가르쳐 왔으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고 한 해 내가 20만에서 30만 명을 가르쳐 와서 벌써 강의를 한 지 내가 19년 차 되더라고. 근데 정말 일찍 시작해서 지금 나이는 24살이고 한 5살 때부터 내가 아장아장 길 때부터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강의 경력도 좀 있다는 거. 대치동에서 월 3,000명까지 가르쳐봤던 최다 수강생 기록을 내가 다 갱신해서 가지고 있는 강사고 EBS에서도 아마 최우수 강사상뿐만 아니라 EBS 최연소 공로상을 탔던 강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교육 공교육 시스템 전부 다 잘 알고 있는 강사라고 생각하면 돼. 나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교재 합숙 지필 검토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이 학원 강의만 듣는다 생각하지 말고 평가원스러운 시각을 배우는데 가장 적합한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자, 일단 너희가 선택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면 생활과 윤리 과목이야. 생활과 윤리 과목은 2014 수능 때부터 등장을 해서 거의 10년간 1위자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다가 작년에 입시에 대격변이 있었던 거 알고 있지?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라고 해서 이과를 선택하고 공대나 의대를 가기를 진학을 희망하는데 과탐의 공부량이 사탐보다 3배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과탐이 아닌 사탐으로 돌려서 차라리 만점 받아서 표점과 백분위를 유리하게 가져가 보자 하는 변화가 작년 1년이 있었어. 그러면서 과탐 응시자 수는 몇만 명이 줄고 사탐 응시자 수가 몇만 명이 늘어나는 결과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래서 수능 결과가 딱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진리의 사탐런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지. 왜 그러냐면 생활과 윤리는 1컷이 41점대이기 때문에 다 맞았을 때 표점이 77점, 76점까지도 나왔단 말이야. 근데 공부량이 3배 많았던 화학, 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만점 받기도 너무 어려운데 만점 받았을 때 표점이 67에서 70점이 나왔단 말이야. 아니 그럼 공부량 3분의 1인 과목에 표점이 10점이나 높으면 선택 아니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사탐 라운 현상 때문에 올해는 사탐 응시자가 더 많을 것 같아. 왜냐하면 과탐 가산점이 이 정도면 이게 사탐 다 맞아서 사탐 메디컬도 가능한 거 아니냐. 몇몇 의대, 진짜 최상위 의대를 제외하고는 사탐 공대, 사탐 메디컬이 가능한 게 아니냐 하면서 응시자가 많이 늘었고 그런데 이과에서 넘어오는 아이들이 생윤도 생윤이지만 어느 과목에 더 많이 쏠렸냐? 사문에 더 많이 쏠렸어. 그래서 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생기고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가 작년에 딱 사회문화랑 역전됐는데 그래봤자 1, 2만 명 차이야. 그러니까 투탑이 확고하게 생윤사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어떤 과목이 그냥 선택 과목 9개 중에 원탑이다, 투탑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뭐 조금 더 많은 게 아니라 꼴등 과목이랑 그러니까 제일 선택자 수가 적은 9위 과목이랑 차이가 20배나 선택자 수 차이가. 경제는 전국에서 선택하는 학생들이 3,000명, 4,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벌써 지금 15만 명이 넘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20배 넘는 차이로 이렇게 선택자 수가 크다. 근데 미리 얘기하지만 탐구 과목은
대형 과목이 유리한 게 맞아. 괜히 쏠림 현상이 계속 심화되는 게 아니야. 대형 과목에 분리했으면 애들이 야, 꼭 1, 2 과목만 잘 나오는 거 아니래. 그 중하위권 과목들도 자기만 맞으면 돼 라고 하겠지만 입시를 오랫동안 치러보니 쏠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제 생윤, 사문 또는 윤사, 그다음 한지 이렇게 네 과목들이 이제 좀 인기가 많은데 요런 과목들에 애들이 많이 쏠리는 건 기본적으로 공부량이 좀 적고 그다음 내신이랑 병행하기에 유리하고 고2, 3 내신에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공부량이 다른 과목보다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국영수 시간을 까먹지 않고 또 하나 생윤 같은 경우는 뭐가 좋냐? 국어 영역의 비문학 독서 제시문에 인문사회 철학 제시문 배경 지식을 그냥 다 해주기 때문에 또 이 문제들로 논술도 나와. 그러다 보니까 논술도 입시 전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윤 계열에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 생윤, 숫자, 도표, 표분석 계산이 전혀 없어. 그리고 국어, 비문학, 논술, 배경 지식에 유리하고 윤사, 생윤을 같이 선택하면 둘의 내용이 45% 겹치고 생윤, 사문을 같이 선택하면 15%의 내용이 겹쳐. 학자가 겹쳐. 생윤과 사문과 거기에. 그다음 고2, 고3 내신에 없는 학교가 거의 없고 지금 전체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압도적인 공부량이 적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시랑 디테일한 걸 다 배우고서도 진도 나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런 과목을 선택했으니까 선택은 잘했어. 내가 볼 때 과목 선택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돼. 인기 있는 과목이고 장점이 너무 많고 다른 것보다 공부량도 적고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어서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입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 어렵기는 어려웠는데 만점 받았을 때 보상이 너무 크고 하나 실수로 틀린다고 등급 내려가지 않고 백분위도 디테일하게 잘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뭐 생윤이라는 과목은 믿을 만한 과목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장난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출제에 경향이 있어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너희는 교재를 본교재와 부교재를 가지게 될 텐데 둘 다 있어야 돼. 자, 본교재는 이렇게 캘리그래피 표지로 들어갈 거고 본교재를 받으면 노트와 함께 동봉이 될 거야. 그래서 그 노트에 필기하면서 수업을 따라와주고 선생님 저는 제 노트가 있고 제가 그냥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에다 필기하면 안 될까 하는데 그런 건 복습할 때 쓰고 본 수업은 내 노트로 따라오는 게 가장 좋아.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수능 때까지 그걸 들고 갈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선택 교재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교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워크북 교재는 그 주에 진도 나갈 때마다 몇 쪽까지 복습해오면 된다는 걸로 기본적으로 이론 키워드 정리하고 기출 제시문 연습하고 기출 선지로 OX 연습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돼. 그래서 워크북 진도를 매주 내가 너희한테 알려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시중에 있는 어떤 기출 문제집을 사도 기출이 진도별 기출이 디테일한 게 없어. 왜냐면 1단원 크게 묶거나 소단원 크게 묶어놓은 거지 그 안에 정말 다양한 학자와 이론이 있는데 정확히 이번에는 여기 맹자까지 정확히 이번에는 노자까지 이렇게 끊어놓은 기출 문제는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든 게 진돗개 교재야. 내가 진돗개를 키우고 있기도 한데 진도별 기출 문제로 개념 완성이라 얘들아 오늘 여기까지 나갔으니까 진돗개 몇 번까지 풀어오면 돼 라고 해서 정확하게 기출 정리해 줄 거야. 그래서 선생님 기출 따로 하면 안 돼요. 선생님 기출 제가 그냥 문제집 사서 보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지만 그럼 진도별로 맞춰서 복습할 수가 없고 디테일하게 내가 골라준 문제로 봐주면 돼. 또 하나 최근 4개년 기출은 다 들어있는 데다가 그거보다 이전 기출은 트렌드에 맞지 않아서 안 보는 게 나아. 그래서 요것만 딱 봐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오늘 필기할 때 펜 3개 필요할 건데 나는 너희랑 필기할 때 분필을 3개 써. 내가 흰 분필로 너희한테 필기하고 있다면 너희는 까만색으로 필기하는 건데 이거는 암기할 필요 없는 배경 지식이야. 하지만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흰 분필로 필기하는 것도 전부 다 평가원 기출선지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은 표현을 적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노트 필기라는 것 같지만 사실 기출 선지 분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노란색으로 적고 있는 건 너희는 파란색으로 따라오면 돼. 내가 노란 분필 이렇게 하면 파란색 딱 든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이 페이지에서 암기하는 학자, 암기해야 될 키워드이거나 아니면 이걸 암기하지 못하면 이 주제를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이 요거 키워드로 노란색을 적을 거야. 빨간색은 그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두 개. 그 주제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함정 한두 개. 이게 빨간색은 뭘 보기 위한 거냐면 이 주제를 내가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이거 2개만 알아야 돼 하는 거 딱 빨간색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삼색 볼펜 사용해주고 노트가 있을 건데 노트 한번 펴볼래? 자, 이 노트를 펴서 넘겨보면 거기에 내가 편지 하나 써놨고 그 다음에 샘플 필기라고 있을 거야. 사회정의이론 노직이라고. 자, 너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자, 내 노트에는 세로선이 있어. 그래서 이 태양마크 옆에다 소제목 적을 거고 내가 너희한테 태양마크 그려주는 거 옆에다 적으면 돼. 그 다음에
세로선의 첫 번째 1번 소제목, 두 번째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A, B, 네 번째 기역, 니은 이렇게 이제 적어 내려가면 되는데 부탁이 있어. 세로선은 들여쓰기 하면서 기호별로 들었으면 되고 내가 필기에 익숙해질 때까지 안내해 줄 건데 문제는 가로선을 비워놓으면 안 돼. 왜냐면 나는 이 28줄짜리 노트를 한 주제를 맞춰서 필기를 하기 때문에 한 줄 비워놓으면 마지막 한 줄은 적을 데가 없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 진도로 맞출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전체 우리는 12주간 만날 거기 때문에 36강 정도, 즉 36장 정도의 필기, 좀 적으면 35장의 필기를 할 텐데 이 노트는 40장이 넘는 노트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내가 공부하다가 까라멜 마끼아토를 쏟았어. 아니면 필기를 너무 망했어. 그러면 한두 장 찢는다고 종이가 모자라진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필기 따라오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적는 것만 한 번만 얘기해주면, 자, 내가 태양마크 옆에다가 이제 제목을 적을 거야. 윤리학의 분류. 그래서 1번은 세로선 1번에, 자, 동그라미 1번은 세로선 두 번째, 그 다음에 동그라미 A, B는 세 번째, 그 다음에 기역, 니은은 네 번째 선에 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따라오면 되고 빈 줄 없이 바로 2번으로 따라와야 된다. 자, 그리고 좀 태양마크는 내 시그니처 마크라 좀 하나만 얘기하면, 나는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맨날 중요한 주제, 얘들아 당구장 표시하고 이번 주제 들어가자 했는데 나는 당구장에 대한 기억이 담배 냄새에 자욱하고 뭔가 좀 까진 애들이 가가지고 좀 이렇게 땡땡이 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교육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 혼자 당구장 말고 더 예쁜 걸로 그려야지 해서 예쁜 태양,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을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태양으로 소제목을 적었는데 나중에 점 찍기가 존행 귀찮아서 이제 2개만 남기고 이렇게 태양 마크로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필기를 했어. 근데 내가 엄청난 필기 덕후라 필기를 되게 애지중지하는 편이었는데 대학 가서도 강사돼서도 이 태양 마크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벌써 내가 수강생이 400만 명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 선생님, 제가 연세대에 갔는데요. 저희 과에 엄청 잘생긴 남자애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걔가 교수님 필기라는데 필기 앞에 태양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지영 들었어? 하고 서로 친해지다가 사귀게 됐다면서 자기 둘이 키링을 태양으로 맞췄대. 지랄하고 솔로 앞에 그런 거 DM 보내지 말아줄래? 어쨌든 올 연말도 혼자지만 영원히 혼자라는 법은 없으니까 열심히 나도 노력해볼게.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너희랑 나랑 배우게 될 커리. 자, 지금은 너희랑 나랑 출제자의 눈 개념 완성을 배우고 있어. 보통 너희 선배들은 출론이라고 부르는 커리인데, 자, 1년에 가장 중요한 커리고, 내가 만약 노베이스다, 한 번도 생륜을 공부한 적 없다 해도 따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학교 내신으로 생륜을 한 번 한 적 있어도 절대 내신 수준보다 더 깊은 데까지 수능 성지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새롭게 배우는 느낌일 거라서 노베이스든 내신으로 한 번 했든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게 맞아. 그리고 자기가 혹시라도 재도전하는 재수생이라 할지라도 작년 생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새로운 기출선지를 다 1년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업데이트되는 필기가 많아. 그래서 새로 들어야 되는 게 맞아. 자기가 만약 고2다 라고 하면 고2여도 내신을 위해 듣는 사람들도 있어. 출제자에 있는 개념 완성은. 그리고 고3이면 당연히 수능 내신 같이 가져가는 애들이 많을 거고, 재수하는 애들은 작년과 완전히 필기가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2단계 심기일전은 요건 뭐냐면 이제 출제자는 개념 완성이 학자를 순서대로 A to G 순서대로 배우는 거라면 이건 학자별 공통점과 차이점의 벤 다이어그램을 공부하고 순서도 문제 같은 거에서 갑과 을이 모두 예할 질문과 갑과 을이 예 아니오로 나뉠 질문을 고르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선 학자별 공통점 차이점을 표로 그려서 정리해야 돼. 이를테면 내가 오늘 칸트를 너희한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벤담을 가르칠 일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칸트가 어떤 학자고 벤담이 어떤 학자인지를 설명하는 게 출제자에 있는 개념 완성이면 심기일전은 그 둘의 공통점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는 게 심기일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포스텝은 EBS 연계 교재를 전부 다 반영한 OX 컬이고 여름방학 특강이고, 프리파이널은 수능 전에 앞으로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앞으로 나올 제일 어려운 표현을 보는 지금 전체 컬이 중에 제일 어려운 컬이가 프리파이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건 다 알겠는데 지금까지 안 나온 거에서 혹시 수능이 나오면 어떻게 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컬이라고 생각하면 돼. 짧게 4주만 할 거고, 자, 마지막에 이제 9월 이후에 샤프 모의고사가 있는데 지금은 개념에 초점 맞춰줘. 고2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개념 완성과 심기일전까지가 고2가 많이 따르고, 고3 학생들은 전범위의 커리를 풀커리를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너희만의 계획에 따라 어디까지 내가 현강, 어디까지 인강은 너희가 현강생들은 정할 거고, 당연히 그런다 할지라도 현강 못 오는 모든 순간에도 커리는 따라가면 될 거야. 자, 그 다음
지금 내가 너희랑 배우고 있는 이 출제자의 개념 완성이라는 커리는 12월 말에 개강해서 3월 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3월 교육청 전에 완강되는 형태야. 따라서 내가 교육청 모의고사 범위를 전범위 한 바퀴 돌리고 3월에 내 실력을 체크한다 생각하면 제일 좋고, 이렇게 시작하는 학생들이 가장 이제 얼리버드가 될 거고, 기본적으로 3월 이후에 개학하고서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뭐 안녕 3월? 안녕 7월? 괜찮아, 할 수 있어. 늦게 듣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수능 전에 막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나 개념이 흔들리나 하고 9월에 듣는 학생들도 있어.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 수능 전에만 딱 더 끝내면 돼.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강좌고 36강으로 전개할 거다. 자, 우리가 지금 매주 일요일 날 오후에 만날 거야. 그래서 인강으로는 월요일에 올라가고, 진돗개와 워크북도 해설 강의가 이투스 인강에 올라가는데, 이투스가 월 2만 원대 수강료로 이제 구독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강생들은 기본적으로 현강에서 느껴야 될 어떤 텐션, 그다음에 기운, 뭐 이런 현강에서 보는 이제 테스트, 워크북 내용으로 복습 테스트 보면서 다음 주에 시작할 거거든. 그런 걸로 우리가 열심히 또 따라가면서 한번 따라보고, 인강 학생들도 잘 따라오고. 자,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이제 오늘 수업에 공부 조언만 하고 바로 수업에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자, 들어가기 전에 너희한테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너희는 스스로가 좋아? 난 너무 괜찮은 사람 같고, 난 너무 성실한 사람 같고, 난 좀 난 좀 멋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 우리나라 입시는 인간적으로 사람을 매우 경쟁에 노출되게 해서 자꾸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은 약간 자기 비하와 자기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해. 그러다가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담임 선생님이랑 이 점수로 어느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은지 막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좌절하기 시작해. 왜냐면 몇몇 선생님들은 충격요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 너 이래가지고는 뭐 어디 못 간다. 뭐 이래가지고는 올해 안에 결론 나기 어렵다. 고등학교는 4년제라고 생각하니?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겹게 들릴 수 있지만 너희한테 필요한 말이야. 수능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야. 10년을 준비하고 8년을 준비해서 미리미리 차곡차곡 준비해야 되는 시험 아니라 1년 진짜 미친 듯이 도전하면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시험이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진짜 4개월만 바짝 집중해도 점수 1등급까지 노베이스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들 힘들게 달릴 때, 번아웃 올 때까지 달릴 때 열심히 에너지 충전해서 지금부터 달릴 에너지가 많이 남았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리고 누가 너희한테 너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가겠니? 이 점수로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항상 이것만 잊지 말아줘. 내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1년 동안의 부탁이야.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날 본 지 몇 번 되지도 않으면서 내 지금까지 나온 점수만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저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나만 알아. 남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너희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휘둘리지 말고, 내가 그냥 한 번 태어난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 나 진짜 멋지게 보란듯이 남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자신감을 지금 가지면 되는 거지, 주변 사람들의 상담,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그래서 나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 약간 이런 책이 있잖아. 이게 진돗개 교재인데 여기다가 뭐 자기 이름도 이렇게 써놓는데 거기다 목표도 적어놔. 뭐 이러는데 연대 경영학과 몇 학번 누구 이렇게 적어놔.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볼 거 아니야. 너가 연대를 간다고? 그럼 내가 트럼프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엄마 아빠도 좀 이상하게 볼 수 있겠지. 아들? 딸? 목표가 그거였니? 정말 몰랐는걸? 이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왜 그런 걸 좀 적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꿈은 선언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 내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운 꿈은 꿈이 될 수가 없고 실현될 수도 없거든. 근데 나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 말에는 힘이 있고 글에는 더 강한 힘이 있어. 내가 거기 갈 거야 라고 내 입 밖으로 내뱉는 거, 그리고 그걸 글로 쓰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난 그거에 갈 거라는 사람이라는 각인을 만들어줘.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나의 꿈에 대해서 비웃고 너 진짜 그래? 라고 얘기할 때도 오기도 생기고 도끼도 생겨. 나 진짜 할 수 있는 거 보여줘야겠네. 내가 누군지 몰라서 저러네 라고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좀 더 다짐하게 돼.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생각해. 내가 이제 곧 수능을 보고 대학에 들어가면 어느 대학교 과잠을 입고 어느 대학교 무슨 유니버시티가 써져 있는 등판의 옷을 입고 내가 그 캠퍼스를 누릴 때 심장 터질 것 같이 떨리는지, 그게 니네 꿈이야.
나 여기 대학에 붙으면 붙어도 안 갈래는 꿈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꿈을 적어놓고 첫 표지 아니라 안 내지 일면이어도 괜찮으니까 내 스스로 자꾸 각인하는 거야. 난 여기 갈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좀 믿어주고 꿈을 선언하고 글로 좀 표현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이건 내 부탁인데 지금부터 수능까지, 이제 수능 시험 보고 이제 대학 갈 때까지 남은 시간은 너희 인생에 너무 중요한 시기가 될 거야. 이게 대학 학벌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그런 진부한 말도 아니고, 좋은 대학 안 가면 망한다는 말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대학이 모든 걸 보장해주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대학으로 모든 걸 증명할 수는 없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는 확실해. 적어도 입시에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내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내가 좋은 결과를 보면서 나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너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을 할 때도,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도 자기 자신이 좋아서 나 그때도 이렇게 해냈는데 지금이라고 왜 못하겠어, 나 또 할 수 있을걸? 해서 그 다음 단계도 자신 있지만, 지금 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난 원래 독하지 못해, 난 원래 게을러, 난 원래 늦게 시작하고, 난 원래 작심삼일이야, 이렇게 계속 자기한테 실망하고 난 원래 안 되는 사람이지, 난 원래 독해먹지 못했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앞으로 뭘 해도, 그때 그 젊을 때 예쁘고 젊고 멋질 때 그때도 못했는데 지금 내가 나이 들어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자기 비하가 아예 각인이 돼버려.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야 돼. 그래야 뭘 해도 야, 내가 그때 그 어려운 입시도 치러냈는데 왜 못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부탁하는 건, 나 되게 멋진 사람이잖아,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 나 멋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1년이 됐으면 좋겠다가 너희에 대한 부탁이고, 요 생각을 잘 가져. 난 멋진 사람이야,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한 번 주어진 인생 진짜 멋지게 살 거야, 누가 나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성공으로 복수하겠어. 그냥 그런 느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사실 너희를 처음 보는 인사라 이거는 내가 앞으로 강의 영상은 이재영 렉처 채널이라는 지금 몇만 명 없는 그냥 강의용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 거기서 이제 내가 OT 강의, 이를테면 지금 이 현강 OT 말고 이제 전체적인 뭐 책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공부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법 강의는 이재영 렉처 채널에, 그리고 전혀 수요없는 공급이지만 내 브이로그나 아니면 성인을 위한 인문학 교양 같은 것은 이지영 오피셜에 뭐 드디어 인문학이라는 컨셉으로 올릴 거고, 쇼츠만 올리는 채널이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인스타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가끔 그런 게 있어. 나는 아무리 내가 강사고 아무리 내 수강생이 많아도 한 명 한 명 다 내 제자라고 생각해. 그래서 너희가 선생님 저 이번 주 필기했는데 글씨 예쁘죠? DM 보내면 너무 좋아. 하트 누르면서 기특해 라고 생각해. 하루에 DM이 1000개가 와도 퇴근하는 시간에 눌러. 그리고 스토리로 선생님 이거 듣고 있어요, 아니면 뭐 현강 들었어요, 또는 인강에서 저 지금 좀 늦게 시작했어요 해도 편하게 인증 보내주면 내가 다 보고 있을 거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만약 인스타 굳이 안 해도 되고 뭐 이트스에 올리든 어디든 너희를, 아니면 유튜브 댓글도 괜찮아, 선생님 저 이거 인스타도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듣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요 하면 내가 다 계정 가지고 있지. 우리 조교쌤들이 조교 로고 계정 없거든. 그래서 내가 다 하트 눌러주는 거라는 거. 자, 그렇게 하고 이거 하나만 너희한테 얘기하고 싶어. 수업 진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좀 이제 처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에서 살았던 사람이, 하루에 버스 2대 들어오고, 사실 지금 얘기하면 너희가 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난한 진짜 기초생활수급 가정에서 자라서 정말 식비도 없이, 급식비도 없이 이제 학교에서 무상급식 주는 6명 제일 가난한 학생 중에, 다른 학생들 다 하얀 도시락통 먹을 때 나 혼자 무상급식이라고 파란 도시락통을 먹으면서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어. 친구들이 너는 왜 도시락이 파래, 너는 왜 교복이 이렇게 다 반들반들해졌어 라고 얘기할 때도 물려입은 교복이었으니까. 그때도 나는 생각한 게 있었어.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날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내가 분명히 10년 후 나한테 뻔뻔하게, 그리고 일부러 날 괴롭히려고 저런 질문을 하는 애들보다 10년 후에 훨씬 더 잘 살고 있을 거니 주눅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랬어. 공부 잘해서 도시락 주는지 가난해서 주는지 너 정확히 알아? 나 전교 1등이라 받는 거면 어떡할래? 라고 얘기했더니 그 후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 물론 가난해서 받은 거였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어떤 환경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내가 성공으로
그 나에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한테 복수하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쨌든 나는 매 순간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물론 지금 나의 얼굴에 가난의 흔적이 남아있진 않지만 그래도 너희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냥 이지영 유명하대, 이지영 일탈에 대치동에서 많이 듣는데 뭐 마감이래 이런 얘기보다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 좋았어라고 만족할 수 있게 열심히 수업 준비할 거고, 내 이름에 쪽팔리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할 테니까 너희도 열심히 하자. 자, 오늘 수업 들어가 보자. 1주차는 윤리학의 분류인데, 나는 너희랑 같이 개념 필기 노트부터 들어갈 거야. 자, 필기 노트 펴서 제일 첫 번째 태양 마크 옆에다가 적어줘. 윤리학의 분류. 자, 나는 지금부터 너희랑 윤리학의 분류를 배울 건데 앞으로 모든 주제에서 다 얘기해 줄게. 이 주제는 20문제 중에 무조건 1번 문제로 나오는 2점짜리 문제야. 이 문제가 3점짜리로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정답률도 대부분 80% 이상, 건전한 한국인이 한 번만 배우면 안 틀릴 문제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1년 중에 딱 이것만 한번 잘 배워놓으면 앞으로 안 틀릴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다고 해서 배울 게 없는 건 아니니 잘 따라와줘. 난 지금부터 너희한테 4가지 윤리학을 가르칠 거야. 윤리학이 몇 개 있다고? 4개 있어. 내가 딱 하나 자신 있는 게 있어. 사회탐구는 암기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그 다음 응용이 가능한데, 암기 집에 가서 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할 거야. 수업 중에 같이 외우고 갈 거고, 수업 듣고 갔는데 뭐야 이지영 걔 수업 잘해. 왜냐면 머리에 다 기억나. 다음 주에 였는데 다 대답할 수 있어. 이게 내 목표기 때문에 대신 너희가 수업 중에 대답만 해줘. 윤리학이 몇 개라고? 4개가 있을 거야. 그 4가지를 지금부터 배워볼 건데, 자, 지금부터 빨간색을 들고 이론 규범 윤리학부터 1번 적어보자. 1번 빨간색 세로선 첫 번째 1번 적고 이론 규범 윤리학. 자, 이론규범 윤리학이 뭔지 의미랑 그 이론규범 윤리학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종류를 너희랑 먼저 정리할 건데, 자, 1번 흰 분필로 동그라미 1번을 이 아래 세로선 두 번째에다 적고서 의미 흰 분필로 쭉 적어 나갈게. 이론규범 윤리학의 의미. 기본적으로 이론규범 윤리학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도덕적 기준과 도덕적인 표준을 우리한테 제시하려고 하는 윤리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악한 선택이야 를 우리한테 제시해주는 학문인데, 문제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데 있어. 얘들아,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주는 게 옳은 거야, 구해주지 않는 게 옳은 거야? 구해주는 게 옳은 거지.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히틀러 같은 독재자야. 구해야 돼, 죽여야 돼? 그럼 아까 구해주는 게 옳은 거라며.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연쇄살인범이거나 독재자라서 막 인권을 유린하고 막 그런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을 살려야 돼, 살리지 말아야 돼? 이게 생각보다 어렵고, 따라서 이때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학자들이 있고, 구하지 말고 다수를 생각해서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 된다는 학자가 있단 말이야. 그 입장으로 이 종류가 나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따라서 일단 이론규범 윤리학은, 자, 도덕적 판단 기준과 근거, 컴마, 표준 제시. 도덕적 판단 기준과 근거 그리고 표준을 제시하는 그러한 윤리학이 이론규범 윤리학이야. 또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야 옳은 거야, 이렇게 살아라고 삶의 목적도 제시해줘. 이게 가장 최근 기출문제에 나온 표현이라서 적을게. 옆에다 흰 분필. 삶의 목적. 제시. 앞에 윤사 시간에 했는데 첫 주지만 윤사 했던 얘기를 생략만 듣는 사람이 있어서 한 번만 얘기할게. 내가 휴관 기간에 강원도에 중학생한테 중학교 1학년 애들을 4,000명 모아놓고 강의를 한 게 있었어. 근데 열심히 애들이 뭐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동기부여 강의를 듣더니 중학교 1학년이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애가 손을 들고 질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볼 때 딱 중학교 전교 회장 재질의 외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야, 너희가 4,000명 앞에 강의를 나갔는데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냐는 질문을 하는 중1 앞에서 옆에 똑같이 정말
게임 좋아하고 유튜브 좋아하게 생긴 친구들이 놀방돌방하게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게 옳다고 내가 얘기해줘야 될까? 내가 답은 아니지만 애들이 납득 가능한 말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 여러분, 이제 중학생이니까 좀 부드럽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은 선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이에요? 악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이에요? 라고 얘기했어. 4,000명이 동시에 0.1초 만에 뭐라고 대답했을까? 악이요 라고 대답하는 거야. 너무 소름 돋지 않아? 왜냐면 이제 중1이야. 이제 10 몇 살인데 걔네들이 우리 사회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래.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해요. 생각해보면 착한 사람이 보상받고 착한 사람이 인정받고 착한 사람이 칭찬받는 세상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이 모든 기득권을 차지하고 악한 사람이 잘 나가고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건 너무 미안하다고. 하지만 우린 살면서 선이 보상받고 선이 칭찬받고 선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중학생들이 멋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 내가 지금 얘기한 이 답이 이론규범 윤리학의 목적이야.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데? 선하게 살려고. 선이 이기는 세상에 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 뭐가 선인지를 아는 게 되게 어려워. 그러니 이론 윤리학의 학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학자가 있는 거지. 난 이게 선이라고 생각해. 난 이게 선이라고 생각해. 학자마다 의견이 달리는 거야. 그래서 이 이론 규범 윤리학에는 자 동그라미 2번 흰 분필 종류가 나뉘는데 정말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 정말 많은 철학자를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세 분류의 학자를 먼저 노란색으로 적어볼 거야. 자, A로 가서 종 아래다가 세로선 세 번째 A를 적고 자, 우리는 의무론 자, 아랫줄에 B, 공리주의 자, C, 덕윤리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라고 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세 가지 대답. 우리 전체 생활관리를 관통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주제마다 다 언급될 세 가지 이론의 대답을 들어보려고 그래. 내가 이걸 그냥 기출 표현으로 필기하기 전에 너희한테 한번 체감하게 해주고 싶어서 잠깐 내 수업 방식이 아닌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수업의 한 포인트를 가져와 보려고 그래. 여기서부터는 노트에 필기할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봐줘. 자, 하버드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님 중에 유명한 교수님들이 우리 교과서에 많이 언급이 될 텐데 그중 내가 지금 언급하는 강의는 하버드대학교의 정의론 특강이라는 유명한 인기 강좌의 강의 첫 시간에 소개된 내용이야. 이 강의란 교수님은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고 우리나라에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제일 유명한 교수님이지. 그 사람이 쓴 다른 책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도 있어. 그 교수님이 책만 유명한 게 아니라 하버드에서 강의를 잘하는 교수님으로 유명한데 그 교수님이 하버드 1학년생들을 모아놓고 1학기에 정의론 특강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입니까? 생각보다 그 정의의 기준을 내리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이제 너희가 첫 번째 사례부터 봐봐. 이건 안 적어도 돼. 그냥 잊어버려도 되거든. 자, 이제 너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기관차를 운행하는 기관사야. 자, 즉 열차의 기관사고 너희 지역 열차가 운행되고 있어. 빠른 속도로 열차에 수백 명을 싣고 가고 있는데 이 열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걸 알게 돼. 근데 이 열차가 조금 있으면 정차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정차역에 내가 멈출 거라고 생각하고 이 역 옆에서 철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6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 문제는 이 열차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데 있어. 내가 분명히 직진해서 브레이크 없이 멈추지 못하고 가면 이 6명이 즉사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것도 알게 됐지. 어떻게 할지 막 고민하는데 나에게 단 하나의 옵션이 보여. 바로 이 열차가 지난 20년간 한 번도 간 적 없는 비상철로가 있는데 이 비상철로로 가면 즉 핸들을 꺾어서 비상철로로 우회하면 내가 6명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 너무 좋지. 하지만 저 비상철로에는 20년간 철도가 전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차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지나가던 선량한 민간인 한 명이 걸어가고 있어. 자, 이 한 명의 민간인과 6명의 기차 공무원, 철도 공무원들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에게 선택의 시간이 5초밖에 없어. 자, 이대로 직진하면 6명이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핸들을 꺾어서 우회하면 한 명의 선량한 또 무고한 시민이 죽게 되는 걸 알게 되지. 둘 중에 선택을 할 건데 하버드 학생들이 받았던 질문이니까 우리도 받아보자. 나는 직진하겠다. 손.
직진하는 게 앞에는 없고, 네, 기억해 놓을게. 자, 나는 우회하겠다, 손. 좋아. 우회하겠다가 95% 가까이 골랐고, 직진하겠다가 5%만 골랐어. 자, 우회한다는 학생들의 의견 먼저 들어볼게. 혹시 우회한다고 선택했니? 직진? 너는? 왜 우회할 거야? 왜? 이름이 뭐야? 성훈아, 왜 우회야? 여섯 명이 죽는 것보다 한 명이 사는 게 더 그나마 좀 적게 죽는 거니까. 그렇지. 6명을 죽이는 것보다 1명을 죽이는 것이 희생의 양이 적다. 소수가 희생되고 다수가 행복하다. 이런 판단도 있을 거야. 그럼 직진하는 너의 의견도 왜 직진인지 궁금해. 혹시 이름이 뭐야? 황주하예요. 주아야. 왜 직진해? 그냥 그 여섯 명이 순리대로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고 운명을 벗어날 순 없고 그 운명을 내가 거슬러 줄 필요는 없고 운명 밖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말고 그냥 죽게 두는 것이 좋겠다. 이미 벌어진 상황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6명이 죽는 게 더 도파민이 터지니까요.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겠지. 이 대답도 드러나. 자,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두 번째 사례로 바꿔. 자, 이제 당신들은 열차의 기관사가 아니라 역무원이 되었어. 두 번째 선택으로 가봐. 자, 역무원은 너희가 이제 더 이상 기관사가 아니야. 열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건 똑같은 상황이고 여기 정차역에 멈추지 않으면 6명이 죽는 것도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비상철로가 없어. 근데 이 열차가 들어오는 그 위에 다리가 있는데 높은 다리가 하나 있어. 이 다리 위에 역무원인 너희가 서 있는 상황이야. 자, 이렇게. 기관사한테 전화가 왔어.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6명이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전화가 왔어. 너희는 철도 공무원으로서 저 열차를 멈추기 위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너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공학적인 그 이론에 따르면 여기 열차를 멈추기 위해 브레이크 아래 무언가 마찰이 될 수 있는 걸 끼게 해서 여기 제동을 걸어서 익 해가지고 멈추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러려면 좀 무게감 있는 거, 이를테면 쇼파 아니면 큰 냉장고 같은 거를 떨어뜨려야 이 열차가 멈출 수가 있는데 높은 다리 위에 쇼파도 없고 냉장고도 없어. 근데 이 옆에 뭐가 있냐면 엄청 덩치 큰 몸무게가 300kg인 민호가 있는 거야. 내가 떨어져 봤자 나는 몸무게가 작아가지고 이 열차를 못 멈춰. 근데 얘가 떨어지면 열차가 끽끽 하다가 멈출 것 같아. 그럼 민호 1명만 죽고 6명을 살릴 수 있는 계산이 나왔어. 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이대로 방치해서 6명이 죽는 걸 저 높은 다리 위에서 같이 볼 건지 아니면 민호를 밀어서 떨어뜨릴 건지 민호 아웃을 할 건지 이걸 선택해야 돼. 자, 선택해보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6명이 죽는 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난 방치하겠다. 손. 이제 운명론이야 너희는. 내려봐. 나는 민호를 밀어 떨어뜨리겠다. 손. 그래? 이건 바뀌었네? 아니 아까는 너희가 있잖아. 잘 봐. 1명이 희생되는 게 6명이 희생되는 것보다 낫다고 결정했던 애들이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1명만 죽이면 6명을 살릴 수 있는데 6명을 죽이는 걸 선택하는 애들이 95%. 민호를 밀겠다가 5%밖에 안 되네. 왜 그래? 우리 민호를 밀겠다 5%를 한번 참 보자. 자, 민호를 밀겠다 아까 손. 가까이서 보자. 왜 민호를 밀 거야? 다시 뽑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지? 민호가 이 세상에 없어도 별로 딱히 상관이 없대. 다시 뽑는다는 게 민호 같은 애 1명 더 나면 된다는 얘기였나 봐. 되게 독특한 대답이다. 그럼 방치하는 95%. 너 방치했었니? 왜 방치할 거야? 6명이 죽잖아. 1명만 살리면 6명을 살릴 수 있는데 1명만 죽이면 왜 6명을 죽여? 제 손으로 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를 살릴 수 있었으면 했는데 두 번째는 핸들 꺾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는 살인이라는 거야. 살인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손으로 미는 행위는 살인이다. 그래? 세 번째 옵션을 줄게. 자, 너희 앞에 핸들이 하나 있어. 이 핸들은 벤치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생겼는데
너희가 이 핸들을 돌리면 민호가 서 있는 다리에 상판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민호가 그냥 떨어져. 너희 민호 몸에 손댈 필요가 없고 그냥 핸들을 돌리면 문이 열리고 민호가 그냥 떨어져서 다다닥 갈려가지고 이 열차가 멈춰. 너무 잔인해? 6명 갈리는 건 안 잔인하고? 자, 우리 아까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할 수 없었다 그랬지. 이제 아까 첫 번째 우회할 때도 핸들을 돌리는 거고 지금도 핸들만 돌리면 돼. 돌릴 거야? 못 돌릴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잘 봐. 두 번째 사례에서는 나는 아무리 그래도 민호가 떨어진 핸들을 내가 직접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럼 첫 번째 사례에서 다시 우회하는 선택은 변함없니? 왠지 우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우회하는 거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한테 물어보자. 너희가 이제 핸들을 더 올리려고 해. 6명이 죽는 것보다 1명이 날 것 같아서 핸들을 돌리려고 하는데 저기 내가 퇴근하면 같이 치킨 먹으려고 치킨을 튀겨서 오고 있는 아버지가 그 비상철로 위에 계신 거야. 왜 계시냐고? 너희가 퇴근할 거니까 정차역에서. 내가 이 얘기를 너희한테 왜 했겠니? 생각보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를 하나의 답으로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공리주의적 판단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도덕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벌어진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살인이라는 행위를 껴야 되는 경우는 우회하지도 말고 밀지도 말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자 공리주의랑 칸트와 달리 어떻게 얘기한 사람도 있을 거냐면 자 여기서 미는지 안 미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게 덕윤리인데 잘 들어봐. 잘 봐. 여기 있는 영무원이 옆에 있는 민호를 안 밀었어. 그럼 너희가 볼 때는 너희 다수와 비슷한 선택이잖아. 근데 얘가 안 민 이유가 뭐였냐면 한 명만 죽는 것보다 6명이 터지는 걸 보고 싶어. 사이코패스야. 그래서 한 명만 죽게 놔둘 순 없지. 6명이 저기 기다리고 있는데 하고 안 밀었어. 그럼 덕윤리라고 하는 데서 볼 때는 이 사람의 심성이 거지 같잖아. 그러니까 누구가 살고 누구가 안 죽고 누가 살인하고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거지인 거야. 그럼 옳지 않다고 보는 윤리학도 있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한 명을 살려서 한 명을 죽여서 6명을 살리는 선택에도 여기 있는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덕윤리는 내 마음의 심성, 저기 있는 사람과 나의 관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윤리학이 3개로 크게 나뉘어진다 그랬잖아. 하나는 어떻게 보냐. 이미 벌어진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굳이 살인과 유사한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는 살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의무론. 괜찮아? 아니 살인이고 뭐고 6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해. 한 명이 죽고 6명이 사는 결과가 더 중요해. 공리주의. 아니 이게 6명이 살았나 1명이 살았나가 중요하지 않고 네가 지금 속으로 도덕적이었어? 이걸 중시하는 게 덕윤리야. 거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여기 가서 필기 한번 해보자. 의무로는 뭐를 중시하냐면 선, 은, 도덕법칙 준수라고 보는 거야. 선은 도덕법칙 준수. 선은 도덕법칙 준수. 살인하지 말라라는 도덕법칙을 지키는 게 선이야 이렇게 보는 거고 공리주의는 선은 선, 은 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소수가 희생되더라도 다수가 행복한 게 선이야 이 공리주의야. 첫 번째 사례에서는 우회하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민호를 미는 게 공리주의. 첫 번째 사례에서는 우회도 안 되고 두 번째 사례에서 민호를 미는 것도 안 되고 벌어진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살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게 그 위에 의무론. 괜찮아? 자, 덕윤리는 선은 선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행위자의 품성, 덕성. 행위자가 얼마나 덕스럽고 얼마나 품성이 오르냐를 봐야 된다는 입장이야. 물론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암기할 거야. 자, 빨간색 들고 의무론의 대표자는 괄호 열고 칸트야. 공리주의의 대표자는 괄호 열고 벤담이야. 빨간색으로 계속 적을 거야.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야.
덕윤리의 대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야. 괄호 열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셋 다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선악을 어떻게 판단할지 근거를 제시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종류 옆에다가 선악에 대한 종류 옆에다 흰 분필 선악에 대한 판단 근거 세 가지.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선악에 대해 판단하는 근거가 윤리에선 그러니까 세 개만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윤리와 사상에선 더 다양하게 배우고 생활과 윤리에선 주로 이 세 가지를 위주로 정리하는 게 생활과 윤리야. 그러니까 공부량으로 치면 생윤이 윤사보다 좀 적은 과목이고 대신 조금 더 구체적인 응용으로 들어가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게 이론 규범 윤리학이야. 두 번째 윤리학으로 가자. 빨간색 큰 2번. 자, 첫 번째 세로선에다가 빨간색 큰 2번. 실천 규범 윤리학. 자, 이론규범윤리학과 실천규범윤리학은 둘 다 규범이란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규범을 생략해서 이론윤리학 대 실천윤리학 이렇게 부르기도 해. 그래서 이론, 실천 이렇게만 기억해두면 돼. 의미가 뭐냐? 흰 분필로 동그라미 1번 의미. 이건 실생활에 흰 분필로 계속 실생활에 윤리적 문제 해결. 실생활의 윤리적 문제 해결. 이걸 하는 걸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 그래. 실생활의 윤리적 문제 해결. 쉽게 말하면 이 1번과 2번은 세트인데 이런 거야.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어를 정리하는 게 이론. 칸트에 따르면 여기서는 낙태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가 실천. 그리고 공리주의, 벤담은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가 이론. 실천은 뭐냐면 공리주의자 벤담에 따르면 여기서는 동물을 죽여서 인간 치료제를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공리주의 판단의 실천적 적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즉 1번 이론을 가지고 2번에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언제 등장했냐? 자, 동그라미 2번. 흰 분필 동그라미 2번 등장 배경. 선생님, 근데 왜 이론규범 윤리학에는 등장 배경 안 적었는데 실천규범 윤리학에는 적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철학자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많은 윤리 이론이 있어서 저거는 인류 역사에 철학이 등장하는 시점부터 쭉 있었던 거고 비교적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최근에 등장한 게 바로 실천규범 윤리학이기 때문에 이건 등장 배경이 필요해. 자, 말로 먼저 설명해 볼게. 과학기술이 너무 빨리 발달하잖아. 과학기술이 너무 빨리 발달하면서 생기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게 실천규범 윤리학이야. 그러니까 이건 빨간색으로 윤리적 공백 때문인데 윤리적 공백. 윤리적 공백.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달하는데 그 과학기술이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논의가 아직 다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 이를테면 인간 복제 기술이 만들어지는데 인간 복제해도 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때 복제에 대한 찬반 이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복제를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의 내용은 이론을 가져와서 실제로 적용해 봐야 되는 영역이란 말이야. 따라서 이 윤리적 공백이 뭐냐면 이것도 자 A 등 아래다가 A 의미. 자, 과학기술 발달 속도, 과학기술 발달 속도. 자, 부등호 앞으로 윤리적 논의. 자, 필기는 간단히 이렇게 할 건데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를 윤리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걸 윤리적 공백이라 그래. 이 윤리적 공백을 얘기한 학자가 있어. 자, 이 B 학자. 옆에다가 노란색으로 요나스라는 학자야. 요나스. 요나스는 이렇게 얘기해.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달하는데 윤리적 논의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새로운 실천규범윤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이야. 자, 그럼 실천규범윤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학자가 이름 세 글자 누구라고? 요나스. 요나스가 그 공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를 윤리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의 공백을 무슨적 공백? 윤리적 공백. 그것 때문에 등장한 윤리학이 무슨 규범윤리학? 실천규범윤리학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실천규범윤리학의 특징이 있어. 자, 동그라미 3번 흰분필 특징. 자, 생각해봐. 과학기술이 발달하는데 그 과학기술에는 생명의료 기술도 있을 거고 복제 기술도 있을 거고 AI 기술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래도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내가 연구하려면 AI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AI로 딥페이크 영상으로 가짜 야한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걸 얘기하려면 AI 합성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인간 복제 기술에 대해서 이건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려면 뭐 이를테면 치료 목적의 복제는 되고 뭐 그냥 인간의 품종을 개량하기 위한 복제는 안 돼라는 걸 얘기하려면 그런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 다른 학문을 알아야 그걸 윤리학이랑 합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학문에 대한 이해와 윤리에 대한 이해를 같이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기도 빨간색 학제적 성격을 지녀. 학제적 성격. 자, 이 학제적 성격이라고 하는 건 윤리학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학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가로 열고 흰분필 인접학문의 도움, 인접학문의 도움, 인접학문의 도움, 요게 필요해. 학제적 성격, 인접학문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생명윤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생명공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인공지능 윤리를 말하려면 AI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동그라미 4번 종류. 자, 이런 실천규범윤리학의 종류에는 생명의료윤리. 자, 흰분필로 쭉 적을게. 이건 암기사항이 아니야. 생명의료윤리. 자, 컴마 환경윤리. 컴마 국제윤리. 땡땡땡 이런 것들이 있어. 즉 낙태를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배아 복제를 찬성할지 반대할지가 생명의료윤리, 환경윤리, 어디까지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는지, 자연환경을 개발해도 되는지, 석유 시출을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 있잖아. 국제윤리, 전쟁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전쟁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게 다 실천규범윤리학이야. 하지만 이 종류는 암기할 필요가 없이 딱 봐도 구체적인 문제 해결 상황이 나오면 다 실천윤리로 풀어주면 돼. 자, 내가 아까 그랬어. 윤리학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슨 규범? 이론규범. 두 번째가 무슨 규범? 실천규범. 세 번째가 메타윤리학이야. 큰 3번 빨간색으로 큰 3번 메타윤리학. 자, 이 메타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 메타라는 말이 영어 단어 META인데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었어?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회사가 본사 명칭을 메타로 바꿨거든. 왜 주커버그가 만든 회사 지금 본사 이름이기도 한데 메타라는 말은 뭔가 한 차원 높은 이란 뜻이야. 메타라는 접두사는 괄호 열고 한 차원 높은, 흰분필로 한 차원 높은 이란 뜻이다. 뭐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유니버스가 있고 현실의 우주가 있고 메타버스는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데서 사이버 공간에서 운영되는 우주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계와 다른 차원의 무엇이라는 생각이지. 피직스가 영어로 피직스. 이게 무슨 학이지? 물리학이지? 그럼 메타피직스는? 이제 피직스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피직스가 물리학인데 메타피직스는 물리학적 세계 너머라는 뜻이야. 그래서 원래 메타피직스는 형이상학이란 뜻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신은 어디 있는가? 천국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 물리학적 세계 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저 차원의 질문. 저 다른 세상 차원의 질문. 신은 존재하는가? 과연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가? 이런 질문. 요건 물리학적 세계를 넘어선 세계의 거잖아. 그걸 우리가 물리학 세계를 넘어선 형이상학적 세계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여기 나오는 메타 윤리학도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논의하고 있는 윤리학이 있다면 그 윤리학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윤리학이 아니야. 이런 거지. 윤리학이라는 학문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 바깥에서 이거 괜찮은 거야? 윤리학이라는 학문이 과연 어떤 학문이야? 이 학문에 문제는 없어라고 윤리학을 평가질하는 윤리학을 메타 윤리학이라 그래. 그러니까 윤리학 바깥에서 윤리학을 평가질하는 윤리학이야. 거기까지 괜찮아? 자, 이 메타 윤리학의 의미도 보여줄게. 자, 동그라미 1번 흰 분필 의미. 윤리적 용어의 의미, 논리적 구조 분석. 메타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윤리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는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논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윤리학인데, 이게 만약에 어렵잖아. 그럼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등장 배경을 먼저 알면 이해가 쉬운데 종류 다음에 등장 배경을 적을 거라서 말로 먼저 설명해 줄게. 칸트, 벤담 둘 다 19세기 학자들이거든.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학자이기 때문에 BC 그러니까 기원 전 학자야. 근데 지금까지 기원 전부터 19세기, 20세기까지 다 오면서 항상 사람들이 있잖아. 윤리를 연구해 왔거든. 그러니까 이론규범 윤리학은 등장 배경도 안 적었잖아. 왜냐면 늘 있어 왔으니까. 인류 역사에 함께 윤리가 있어 왔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를 겪었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은 거야. 알지? 월드워 1, 월드워 2. 세계대전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는 걸 보고 핵무기를 보고 뭐 대량 살상 무기를 보고 하면서 잠깐 현타가 온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까지 윤리 왜 공부했어? 이렇게 서로 쳐 죽이고 이렇게 서로 다 태워 죽이고 이렇게 다 무기로 없애버릴 거면 윤리가 지금까지 엉망진창이었던 거 아니야? 아니 윤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 게 가능해? 윤리라는 게 처음부터 잘못됐던 게 아닐까? 윤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언어도 뜯어보고 논리에 문제가 없는지도 뜯어보고 윤리라는 게 진짜 있을 수 있는 건지 좀 뜯어봐서 윤리를 새로 다시 공부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게 메타윤리학이야.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윤리를 까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윤리 안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엔 관심 없고 윤리 너네 이거 언어 무슨 뜻으로 썼어? 이거 논리 이거 오류 아니야? 이렇게 따지는 거야. 얘네가 했던 작업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가 오늘 뒷부분에 유교를 배울 거야. 유교가 약간 효도 같은 거 강조하는 공자님의 사상이거든. 그럼 잘 봐. 유교에서 쓰고 있는 논리를 너희한테 들려줄게. 너는 부모님의 자녀이다. 부모님의 자녀라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 유교에서 쓰는 말이야. 근데 메타윤리학은 윤리를 까대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이 유교 윤리를 보면서 논리적인 오류라고 생각해. 왜? 너는 부모님의 자녀이다라는 건 사실인데 너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건 당위의 영역이라는 거야. 사실에서 당위를 도출해낼 수 없다는 거야. 마치 뭐랑 똑같냐? 너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사실 초콜릿을 먹어야만 한다. 이거 논리적으로 정상이야? 오류야? 오류지. 근데 너는 부모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효도해야만 한다. 이게 논리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너는 예쁘다. 그게 예뻐야만 한다. 안 예쁘면 죄다. 이상하잖아. 근데 왜 우리는 너는 부모님의 자녀니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를 너무 그렇다고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는 오류였던 거야. 오류였던 걸 가지고 몇천 년을 배워왔으니까 당연히 전쟁을 막을 수 없었던 거야. 이게 이제 메타윤리학자들이 말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얘네가 뭐를 보냐면, 자, 특징을 좀 설명해 줄게. 자, 동그라미 2번 특징 먼저 적자. 자,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아까 뭐라 그랬어? 메타윤리학은 기본적으로 윤리학의 우호적이라고 윤리학을 까대는 안티 역할이라고? 까대는 안티 역할이야. 그러니까 얘네의 관심은 뭐냐면 노란색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검토.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검토. 야, 나 윤리학 안티인데 말이야. 너네 지금 전쟁도 못 막고 윤리학 그거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해? 너네 오류투성이에 언어도 다 이상한 뜻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얘들아, 너희가 생각하는 착하다가 뭐야?
착하다? 착하다가 뭐니? 착하다.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착한 거야? 좋은데 왜 그럼 인터넷에서 저 배우는 얼굴이 참 착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착하다와 그 착하다는 다른 뜻이잖아. 근데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다 섞어 쓰고 있잖아. 제대로 된 언어의 의미조차 잘 몰라서 어떤 사람들은 착하다를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의 신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보거나, 어떤 사람들은 착하다를 남들의 평판이 좋다고 보거나, 어떤 사람들은 착하다를 남들의 평판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양심에 옳다거나, 다 다른 의미로 쓰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야, 윤리학 이거 학문이 될 수 있는 거 맞아? 하고 따져보는 역할을 해. 요거의 등장 배경,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그라미 3번 등장 배경. 자, 20세기 초중반, 그냥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거지. 세계대전 직후. (20세기) 초중반에 세계대전 직후에 이 내용이 나온 거야. 전쟁을 치러보니까 기존 윤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기존 윤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야, 우리 윤리 처음부터 다시 따져보자. 나 윤리 안티 역할 해가지고 지금까지 윤리가 아무것도 인류의 비극을 막지 못했으니까 다시 공부해볼래. 요런 윤리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메타윤리의 종류에는, 자, 동그라미 4번 종류. 다음과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윤리학을 까대는 세 가지 방식의 까댐이 있는데, 자, 요거에 노란 분필 A, 언어적 접근이 있고, 언어적 접근. 자, B, 노란색, 논리적 접근, 논리적 접근. C, 인식론적 접근. 윤리를 왜 지금까지 윤리가 이렇게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싸움을 많이 하는 사회로 만들었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어떤 메타윤리학자들은 윤리를 까대기 위해서 언어를 따져보고, 어떤 사람들은 논리적 오류를 따져보고, 어떤 사람들은 윤리 자체가 성립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거야. 자, 첫 번째는 흰분필 윤리적 언어의 의미 분석. 윤리적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해. 자, 논리적 접근은 이런 거래. 도덕적, 흰분필,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 검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 검토. 뭐 이를테면 너네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이거 우리가 몇 단 논법이라 그래? 3단 논법 또는 연역법이라 그러는데, 뭐 이를테면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 태아는 인간이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다. 이런 것도 다 3단 논법이 될 거야. 이렇게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게 타당한지, 오류는 없는지 이런 거 따져보는 게 논리적 접근이야. 인식론적 접근은 도덕이라는 걸 알 수 있나? 이걸 따져보는 거거든. 도덕은 알 수 있는 것인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알 수 있나? 이게 인식론적 접근이야. 아니, 도덕을 알 수 있고, 도덕이라는 건 객관적인 선악이 있는 거고, 우리가 도덕을 아는 게 가능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억, 인 아래다가 네 번째 세로선에다가 기억, 인지주의라 그래. 인지주의. 객관적인 선악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객관적 선악 알 수 있음. 이를테면 낙태를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낙태 찬성이 선인지 반대가 선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인지주의야.
근데 색깔이 흰색인 거 보니까 암기할 필요는 없어. 그치? 그 다음 반대로 도덕은 알 수 없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객관적 기준도 없어 라고 부르는 걸 자 니은 비인지주의라 그래. 비 아닐 비자를 써서 인지주의. 비인지주의. 객관적 선악은 없고 알 수 없음. 없으니까 알 수 없겠지. 객관적 선악은 없고 알 수 없음. 이렇게 어렵게까지 나오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너희가 이 인지주의, 비인지주의까지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정확히 이 정도만 알면 돼. 자, B 아래다가 이번엔 세로선 없는데 그 하나 뒤야. EX를 B 아래다가 적고 예시라는 뜻이야. 낙태가 나쁜 건 자, 여기 노란색 부정적 감정에 불과해. 여기까지. 낙태가 나쁜 건 부정적 감정에 불과해. 자, 잘 봐. 난 도덕이 뭔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객관적인 선악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해가 인지주의. 난 객관적 선악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해가 비인지주의야. 그럼 낙태 찬성이 옳다, 낙태 반대가 옳다를 알 수 있다는 건 인지주의. 낙태 찬성과 반대 중에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낙태가 나쁘다고 네가 느낀다면 그건 네가 그거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들었기 때문이지 객관적으로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비인지주의야. 근데 여기서 용어 하나는 외워야 돼. 감정이라고 하는 걸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해? feel이란 단어도 쓸 수 있겠지만 emotion이란 단어도 사용하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요 단어는 하나 외워줘. 빨간색으로 emotivism. 자, 이제 새해가 와서 설날에 이제 친척들을 만나러 갔어. 근데 내가 TV로 보고 싶은 콘서트가 있는데 이모가 리모컨을 들고 주지를 않네. 이모, TV 좀. 자, 이모티비즘이라 그래. 요게 뭐냐? 메타윤리 안에 있어. 정말 고맙게도 메타윤리에 세 갈래가 있다는 건 모든 교과서에 적혀 있지만 실제 내신 문제, 교육청 문제, 평가원 문제에선 언어, 논리 또는 인식을 따져보는 게 메타윤리인 것만 찾으면 돼서 자, 중요한 건 얘네 셋끼리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와. 대신 이 세 개가 다 메타윤리인 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셋 중에 구분은 안 나오고 셋 다 메타인 것만 찾을 수 있으면 돼. 괜찮니? 자, 그러니까 그거 알아두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야. 큰 4번. 거의 다 왔어. 큰 4번. 기술윤리학.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란 단어가 얘들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아니야. 이 기술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왜 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종이에다 기술해 볼래? 라고 할 때 이 기술은 뭔가 기록하여 서술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영어로는 테크놀로지 에틱스가 아니라 descriptive ethics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옆에다가 흰 분필 기록하여 서술하다야. 기록하여 서술. 기록하여 서술. 기록하여 서술 하는 거야. 자, 이 기술윤리학은 흰 분필로 동그라미 1번 의미. 자, 우리한테 의미랑 성격만 적을 그러니까 세 줄이 남았어. 맞아. 자, 기록하여 서술하는 건데 뭐를 기록하냐? 얘는 이런 거야. 한국에서 예의 바른 인사란 어떻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예의 바른 인사는 어떻다라는 걸 그냥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적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한국이 선하다 아니면 아프리카다가 선하다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한국은 이렇다더라라는 걸 보고 듣고 느끼고 기록하는 게 좋아. 근데 한국의 이거 자 이를테면 흰분필 윤리적 관행을 설명하고 기록하는 학문. 이 기술윤리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동그라미 2번 특징.
말하면 뭐가 옳다 그르다를 나누는 게 윤리학인데 얘는 윤리학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역시 윤리학이 아니라 윤리학 코스프레고 엄밀히 말하면 문화인류학 같은 거야. 이 나라의 인류학적 연구한 결과 보고서가 이렇다 이렇게 쓰는 거라서 인문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적이야. 그래서 이건 노란색으로 적어야 돼. 사회과학적, 사회과학적. 중간점.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적는 거라서 경험과학적 성격을 가져. 경험과학적 성격. 사회과학적이고 경험과학적 성격.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적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옳고 그름의 판단을 같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중립적으로 기록만 해.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유사학문, 유사학문 이거랑 유사한 학문이 있어. 이게 마지막 줄이어야 필기 정상적으로 한 거야. 빨간색으로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이라고 해서 너희 대학 가면 인류학과에서 배우는 거, 문화인류학. 이 문화인류학이 어떤 성격을 가지냐면 흰 분필 괄호 열고 가치 중립적이거든. 가치 중립적.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가치 중립적이다. 즉 팩트만을 다룬다는 거야. 가치 중립적이란 말이 어렵잖아. 그러면 팩트, 사실에 근거한 연구를 한다. 이런 뜻이야. 팩트. 사실에 근거한 걸 한다. 자, 좋아. 첫 주제에 2점짜리 문제는 다 배웠어. 좀 길게 수업했는데 OT가 같이 있느라 한번 대답해봐. 자, 오늘 그냥 무조건 2점짜리 문제로 나오고 무조건 20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로 나오고 안 나올 수는 없는 주제. 한 번 배우면 절대 안 틀리는 주제를 배웠어. 자, 크게 4개가 있어. 첫째 이론, 둘째 무슨 실천, 세 번째가 메타, 네 번째가 기술. 이렇게 외우면 돼. 자, 첫 번째 이론 규범 윤리학도 이제 앞으로 줄여서 이론 이렇게 배울 거야. 자, 첫 번째가 이론, 두 번째가 실천, 세 번째가 메타, 네 번째가 기술이야. 그럼 내가 칠판 지우기 전에 너희한테 먼저 물어볼 테니까 4가지 용어 중에 대답해봐. 이론, 실천, 그 다음 메타, 기술 중에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언어와 논리를 본다면 메타, 실생활의 윤리 문제를 해결한다면 실천, 도덕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제시한다면 이론, 관행을 기록해서 서술한다면 기술 윤리학이 되는 거야. 언어적, 논리적, 인식론적 접근을 한다면 메타가 되는 거고 사회과학적, 경험적, 과학적 성격을 가지면 기술이 되는 거야.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로 정리하면 이론이 되는 거고 그걸 실생활의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면 실천율. 다 외운 거야. 근데 그 실천 윤리학의 요나스 정도만 외워두면 되거든. 같이 외우자 여기서부터. 자, 이론 규범 윤리학의 대표적인 3개가 있어. 무슨 론, 무슨 주의, 무슨 윤리?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 중에서 한 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다수를 살려야 된다는 게 무슨 주의? 공리주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도덕 법칙을 지켜야 되면 무슨 론? 의무론. 그 사람의 품성과 그 아빠와의 관계를 봐야 되면 무슨 윤리? 덕윤리. 의무론의 대표학자 누구? 칸트 외워야 돼. 공리주의 대표학자 벤담. 덕윤리의 대표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자, 다시 한번. 이론규범 윤리학의 종류 3개. 무슨 론, 무슨 주의, 무슨 윤리?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자, 의무론의 칸트, 공리주의의 벤담, 덕윤리의 아리스토텔레스. 조금 더 지울게. 자, 실천규범 윤리로 가서 실천규범 윤리의 등장 배경. 무슨적 공백? 윤리적 공백. 얘기한 학자 누구? 요나스. 이 요나스가 무슨 윤리의 등장 배경 얘기했다고? 실천윤리의 등장 배경. 실천윤리는 윤리학 하나의 학문만으로 돼? 다른 학문에 도움이 필요해? 다른 학문에 도움이 필요해. 이걸 다른 말로 무슨적 성격? 학제적 성격. 자, 흰색은 안 외워도 돼. 자, 윤리를 좀 까대는 시니컬한 학문을 무슨 윤리학? 메타윤리학. 자, 메타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무슨 가능성을 검토해?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자, 3가지 접근이 있는데 그냥 같이 읽어보기만 하자. 무슨적 접근, 무슨적 접근, 무슨 논적 접근? 언어적 접근, 논리적 접근, 인식론적 접근. 자, 다시 한번. 자, 무슨적 접근, 무슨적 접근, 무슨적 접근? 언어적 접근, 논리적 접근, 인식론적 접근. 언어, 논리, 인식론적 접근이 있어. 그 인식론적 접근 안에 이것까지는 안 외워도 되는데 메타 윤리학자 중에 낙태가 나쁘다는 건 너의 부정적 감정일 뿐이야. 무슨 티비즘? 이모티비즘 나오면 그거 메타 윤리학인 것만 찾으면 돼. 자, 이모티비즘. 자, 그다음 Descriptive Ethics 무슨 윤리학? 기술 윤리학이야. 자, 이거 인문학이야, 사회과학이야?
사회과학. 사회과학을 다른 말로 무슨 과학이라고도 하기도 해? 경험과학. 기술윤리학과 가장 유사한 건 윤리학이 아니라 무슨 인류학? 문화인류학이야. 이렇게 알아두면 돼. 한 번만 같이 다시 외울게. 1분 안에 쉴 거야. 자, 크게 윤리학은 4개로 나뉘어. 이론, 실천, 메타 기술. 이론, 실천, 메타, 기술. 자, 그 다음 이론 안에 무슨 론, 무슨 주의, 무슨 윤리? 의무론 공리주의 법윤리. 의무론 대표자 칸트, 공리주의 대표자 벤담, 덕윤리 대표자 아리스토텔레스. 자, 실천규범윤리의 등장 배경 윤리적 공백 대표자 요나스. 무슨적 성격? 학제적 성격. 자, 윤리 까대는 거 메타윤리학.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은 꼭 안 외워도 문제 풀려. 자, 3가지 접근이 있어. 잘 기억 안 나도 계속 말해봐. 무슨적 접근, 언어적, 논리적, 인식론적 접근. 낙태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거야. 무슨 티비즘? 이모티비즘. 그러니까 낙태가 객관적으로 악한 게 아니라 네가 낙태가 싫다는 감정일 뿐이야. 무슨 티비즘? 이모티비즘. 삼촌 티비즘 아니고. 미쳤나봐. 자, descriptive. 무슨 윤리학? 기술윤리학. 인문학이야, 사회과학이야? 사회과학. 다른 말로 무슨 과학이라고도 해? 경험과학. 무슨 인류학이랑 제일 비슷해? 문화인류학이랑 제일 비슷해. 10분 후에 문제 풀어보자. 10분 후에 봐.